예, 제가 2007년도에 우리 안승훈 회장님 계실 때 한번 강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앵콜 강연을 하게 돼가지고요. 정말 무한한 영광입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들 앞에서 제가 감히 이런 연설을 할 자격이 되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를 아마 초빙한 이유가 제가 북한에서 태어났고 또 이제 언론사 기자로서 약 한 10년간 북한 전문 그런 이제 기사를 썼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단체 연구소를 만들어가지고 지속적으로 북한 내부의 정보 확산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북한 내부에도 끊임없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중국에도 저희 라인들이 좀 있고요. 뭐 이런 이제 현장 경험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난제인 남북 통일, 또 북한 민주화 이런 이제 큰 이제 그런 역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당장 돌림돌은 바로 이제 김정은 정권이죠. 과연 이 김정은 정권을 우리가 체제를 변화시키고 남북 통일의 파트너로서 끌어안을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을 아마 누군가가 다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대한민국에 온 지 한 30년 되다 보니까 제가 24살에 왔으니까 이제는 북한에서 산 것보다는 이제 대한민국에 산 날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한 대한민국 국민이 됐죠. 최근에 탈북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게 되면 저는 두 가지 부류로 나뉘는데 한 친구들은 대화가 잘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너는 어떻게 북한에 살다 왔는데 나랑 대화가 잘 되냐? 얘네들은 북한에서 남한 드라마들을 매일 보던 애들. 자, 이런 애들은 이제 남쪽에 와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고 또 적응하는데 굉장히 빠르죠. 근데 북한에서 아무 정보도 듣지 못했던 친구들은 남쪽에 오게 되면 이 말이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정보 확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갑자기 어느 순간 북한이 열린다고 해도 또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고 북한 정권의 프로파간다에 완전히 이제 휘둘리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정책과 아무리 좋은 지원을 해도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정보들을 전달하고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길 정도로 뭔가 되게 되면 그게 통일로 가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동유럽 국가들 그리고 이제 심지어 중국, 러시아까지 다 지금 변화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의 시진핑이 3연임을 하면서 기존의 동샤오핑 주석이 했던 중국의 개혁개방 정신을 거꾸로 지금 되돌리고 있고 러시아의 푸틴도 이런 개혁에 맞지 않게 장기 독재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중국의 국민들은 자유롭게 여행할 수가 있고 자유롭게 대화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독 북한 주민만 해외 나갈 수도 없고 전 세계 신혼여행 가는데 단 한 커플의 북한 신혼 커플이 해외여행 나간 적이 없습니다. 북한만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을 왔다 갔다 했던 분들, 일부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북한의 겉모습만 보고 내가 북한을 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북한을 알려면 최소한 3개월은 거주해봐야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살아봐야 이제 북한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와서 아무리 북한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살아봐야 북한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여기 대한민국에 북한을 추종하는 이 정북 세력들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보따리 싸가지고 북한에 가서 한 6개월쯤 쭉 굴리면 아마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못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요 여기 무슨 빨갱이니 이런 말 하는데 북한에는 빨갱이가 없습니다. 이제는. 왜냐? 스탈린의
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산주의를 책으로 배우면 공산주의자가 되고 공산주의를 몸으로 배우면 반동주의자가 된다. 이 스탈린의 딸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책으로 배운 과거의 뭐 3파주, 9사파들을 포함해가지고 책으로 공부한 이런 공산주의에 믿음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지요. 북한은 체제가 공산주의였지만 그걸 몸으로 70년간 느껴왔기 때문에 이제는 북한 사람 그 누구에게 물어봐도 남쪽으로 갈래? 북으로 갈래? 북에 살래? 당연히 남쪽에 가겠다고 하죠. 왜 못 오냐? 올 수가 있습니까, 여기? 얼마나 오기가 힘듭니까? 바로 얼마 전에 배 타고 가족 4명이 넘어왔는데 이들이 하는 말이 너네 왜 하냐? 배가 고파가지고 굶어 죽기 직전에 먹고 살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 지금 가을철인데 적어도 저희가 있을 때에는 가을에는 먹을 게 있었습니다. 이 가을철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왔다고 하니까 지금 북한의 식량 사정이 얼마나 나쁜지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북한이 왜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고 저렇게 저 상태로 있냐? 저는 그 책임의 첫 번째는 김씨 왕조에게 있지만 두 번째의 책임은 대한민국 정부에게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한반도 정책을 수행했던 이 전문가들이 있는데 탈북자들이 와가지고 북한을 이렇게 하게 되면 북한이 망한다. 그 얘기하게 되면 이거를 한국식, 미국식으로 바꿔가지고 미국식 마인드로 한국식 마인드로 북한을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여야가 있고 또 야나 뭐 여중에 뭐 좌파나 정북이나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가지고 항상 제대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거를 북한에게 이렇게 내둘러 가지고 모략을 꾸미는 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언제 한번 북한을 향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쓴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정권은 아직까지 망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대북 정책의 핵심은 제가 보건대는요 이겁니다. 북한 주민들이 지금 원하는 게 뭐냐?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고 어떤 체제로 변화되길 원하냐? 북한 주민들이 뭘 원하는가에 대해서 대한민국 위정자들이 단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김정은이가 무슨 핵 만들고 김정은이가 어디 여행 가고 누구 만나고 현성원이가 어떻고 김여정이가 어떻고 이런 데나 관심이 있지 북한 동포들, 북한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그걸 우리가 알면 원하는 걸 해주면 됩니다. 그건 끝이에요. 북한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맞지 않은 정권이 5년이 들어서게 되면 그걸 안 찍은 사람들은 그 5년 기다리기가 얼마나 지긋지긋합니까? 북한 사람들은 그 김씨 뚱땡이들 그 3대 70년째 보고 있는데 그 지겹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하늘을 찌르겠어요 이게 지금. 게다가 무슨 밥이라도 먹이면 몰라. 맨날 굶어가지고 하루 세끼 먹을 걱정이 나고 있고 그것뿐입니까? 온갖 투집을 걸어가지고 사람 고문하고 때리고 강제 노역시키고 이런 인간 생지욕을 70년간 살아오면서 그 북한 동포들의 그 피눈물과 그들의 고통, 아픔을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을 대보려고 했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대북 정책은 100%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김씨 왕조를 주저앉히고 그들을 변화시키거나 멸망시켜서 대한민국의 편으로 끌어올 수 있었는데 그런 기회를 계속 놓치면서 그냥 날려왔고 지금 뭡니까? 김정은이가 이제는 핵을 그냥 감당할 수 없는 핵단지를 끌고 앉아가지고 이거를 가정화, 다양화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어디에다가 지 마음대로 핵을 쏘는 그 지경까지 왔습니다 지금.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 핵덩어리 김정은 정권을 우리가 처리할 것이냐? 초기 때 암세포가 나왔을 때 그걸 벌어냈으면 그 이제 암이 퍼져가지고 더 이상 구제불능 상태가 될 정도까지 안 하겠죠. 자, 그래서
뭐 이건 이제 뭐 우리가 흔한 얘기인데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과거에 존재했던 부사회주의 국가들 하고 이제 뭐 중국과 쿠바까지 포함해서 저런 국가가 존재한 적이 없다. 그리고 북한은 엄밀히 말해서 사회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저들은 봉건 군주식으로 왕이 아들에게 주고 아들이 또 손자에게 주는 형식으로 3대가 지금 왔기 때문에 이런 나라가 무슨 사회주의냐? 우리 대한민국에서 반공주의 하는데 그 반공주의 그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공산주의 사회가 아닌데 무슨 반공주의입니까? 이거는 사이비 교주 집단일 뿐이지 무슨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이념이 있는 국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했다시피 북한 체제가 현재까지 존재한 이유, 북한 특유의 주민 통제 방식 이게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조선 말기 때 저 양평이라고 하는 그 군에 인구가 한 6천 명 있었는데 거기에 관리가 한 3천 명, 2,800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2,800명의 관리가 6천 명의 관민들을 감시하는데 이 집에 숟가락이 몇 개고 젓가락이 몇 개인지 다 세고 있습니다. 땅가락 소리 나는 거까지 다 세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약간 고기 끓이는 냄새가 난다. 그러면 관리들이 가가지고 너네는 뭘 먹냐? 조금만 잘 살라 하게 되면 가서 투지 걸어가지고 뺏어옵니다. 이게 조선 말기 때 부패할 때 부패한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 북한의 현 상황이 그렇습니다. 조선 말기 때 했던 것보다 더 지독하고 더 많은 관리들이 인민들의 피와 땀을 짜내는 구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개 군에 노동당 책임비서, 조직비서, 선전비서, 행정비서, 당 비서만 그냥 뭐 가득 있어요. 그냥 일 안 하고. 그것도 행정관료, 행정위원장, 행정부위원장 무슨 해가지고 행정위원회, 당위원회, 행위위원회, 행정위원회, 군보위부, 사회안전부, 사회단체 근로부, 조선여맹 이런 식으로 조그만 한 개 군의 간부 집단이 그냥 몇천 명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그 군의 인민들이 뭘 먹고 사는지 그냥 숟가락까지 다 해고 있습니다. 조금만 누가 다산다. 바로 보이부가 가가지고 돈 어디서 났니? 이거 누가 준 거야? 뇌물 안 주면 잡아갑니다. 자, 이게 지금 북한의 그 끝판왕, 부정부패와 사람들을 쥐어짜가지고 못살게 만드는 이 지독한 독재 시스템의 끝판왕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지구에서 북한처럼 인간의 자유를 완벽하게 박탈한 전례가 없다. 저기는 숨 쉬는 것 빼고는 자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볼 수 있는 자유도 없고 들을 수 있는 자유도 없고 말할 수 있는 자유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 남쪽에 우리 젊은 친구들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자기들은 뭐 민주화운동 뭐 목숨 걸고 했다. 제가 그렇습니다. 너네 그 정도 해가지고 목숨 걸었다는 말 제발 좀 하지 말아라. 내가 목숨 걸은 게 뭐가 있냐고. 지나가다가 벌 몇 개 맞고 뭐 일부가 국정원 끌려가가지고 뭐 남산 지하에서 뭐 고문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는 북한에는 동네 파출소에서 다 하는 거고. 그 보이면 고문실에 끌려가가지고 온몸이 쥐어틀어가지고 뼈다가 남아가지고 시체를 나와야 그게 고문 받은 거지. 그리고 뭐 내가 뭐 대본 나갔다고 해서 너네 아버지 잡아가나? 북한에는 내가 대본 나갔다. 뭐 반정부 운동을 한다고 칩시다. 그 사람의 사돈의 8천까지 그냥 싸그리 잡아가지고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서 아예 그냥 일생을 말살시키는데 누가 나갑니까? 그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히틀러가 정적을 다 제거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수용소를 만들어가지고 대량 학살로 들어갑니다.
그다가 유대인 또 잡아가 타깃자 해가지고 유대인 대량 학살을 하고, 이게 정적이 사라지고 절대 권력화되고 광신도가 되고 나가면 반드시 대규모의 수용소가 나오게 되고 대량 학살이 동반됩니다. 바로 북한이 그 히틀러 나치즘과 스탈린의 시베리아 수용소가 결합된 이런 형태로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구도를 깨기가 매우 쉽지가 않습니다. 중국이란 나라가 북한과 혈맹이다. 뭐 겉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과연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좋을까요, 나쁠까요? 제가 본 데는요, 북한 지도부하고 중국의 시진핑하고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믿지도 않고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중국은 중국식 개혁 개방을 했습니다. 마오쩌둥이 문화대혁명 대약진 운동해가지고 2천만 명의 농민들을 굶겨 죽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동서평 주석이 개혁 개방으로 중국을 이끌면서 풍묘 백묘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신조어를 만들어내면서 중국 대륙을 개혁의 길로 나가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웃나라 북한도 중국식 개혁 개방을 권장했습니다. 그리고 83년도에 동서평 주석이 평양에 가서 김일성한테 개혁 개방을 설명을 하면서 같이 가자. 근데 그때 평양 동상에 그 만수대 원덕의 동상이 섰는데 그 김일성 동상 금으로 이제 분칠을 쫙 해가지고 번쩍번쩍했습니다. 이걸 본 동서평 주석이 이게 뭐하는 짓거리냐, 당장 치우라고 막 해가지고 그때 김정일이 인민들이 막 우리 수령님이 우러러가지고 인민이 만든 거다 막 그러니까 아무리 인민들이 그렇게 오바해도 너네가 이러면 안 된다 치우라고 했는데도 끝내 안 치웠어요. 자, 그때부터 동서평 주석과 김일성 간에 이 투쟁이 일어난 겁니다. 북한은 왜 중국식 개혁 개방을 못합니까? 이게 권력을 혼자 가지냐 나눠 가지냐 이 차이입니다. 권력을 혼자 가진 놈은 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적이고 다 그냥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권력을 나눠 가지면 공동의 권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 공동의 권력을 유지하려면 인민들에게 일정한 자유를 주고 먹고 살게 해줘야만 공동의 권력이 부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권력은 인민의 안전하고 인민의 생활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냥 나만 살면 됩니다. 나만. 나를 지키는 인민군대 한 150만 있으면 되고 나만 지키는 핵무기만 있으면 인민들 따위는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거죠. 자, 이거는 중국식 개혁개방과 북한의 1인 지배 체제와 완전한 결별 또는 적대 관계를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의 핵우산을 쓰고 미국의 군사력과 같이 동행하고 있는데 그럼 북한은 왜 중국의 핵우산과 중국의 미사일 우산을 쓰지 않고 굳이 독자 핵개발, 독자 핵무기를 쓰려고 합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중국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은 그래요. 너네 인민해방군과 같이 훈련하자. 북한군은요, 인민해방군도 훈련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단 한 번도 없어요. 이번에 러시아 푸틴이 평양 와가지고, 김정은이가 러시아 가가지고, 러시아 해군과 북한 해군 간에 군사를 해보자고 하니까, 북한에 꿀 배가 없습니다. 배가. 러시아 전단과 북한 전단이 만나서 훈련을 할 수 있는 그 배가 없으니까, 훈련 자체가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들은 중국식 개혁 개방이 두려워가지고 중국에게 편입되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국가안전부, 중국의 정보기관들은요, 끊임없이 북한을 해가지고 이걸 괴롭히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터져나온 게 뭡니까? 장성택 사건입니다. 김정일이 죽고, 장성택이가 딱 올라와가지고 중국식 개혁 개방을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장성택이 대표단을 이끌고
그 당시에 후진타오 주석을 만나서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끌고 가겠다. 근데 김정은이가 말 안 들으면 어떡할래? 그때 장성택이가 발언을 실수했습니다. 김정은 말 안 들으면 김정남으로 바꿔보면 되겠다. 이런 발언을 한 겁니다. 이거를 조윤캉 중국 규율석이 이자가 같이 듣고 있다가 주중 북한 대사 그 지재룡 대사한테 야 장성택이가 이런 말 하더라. 지재룡이가 딱 듣고 이거 심각한 얘기죠. 근데 원래 지재룡이란 인간은 장성택의 측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김정은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말하지 않고 평양으로 단독으로 들어가서 김정은에게 보고합니다. 장성택이가 이런 말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장성택을 뭐 싫어하긴 했지만 죽일 만큼 이제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죽여가지고 얻은 게 뭡니까? 그런데 전체 북한 주민들도 우아해하고 많은 간부들이 이것 때문에 김정은을 멀리했지만 끝내 장성택을 끌어다가 죽입니다. 그리고 장성택 부하 리영아 부부장, 장수길 부부장, 장성택이 오른팔 왼팔인데 이 두 사람을 장성택이 무릎 꿇게 앉혀놓고 비행기를 쏘는 사신고사총이 있습니다. 총 안에 네 개를 나눴는데 일반 총탄보다 한 3배 큽니다. 사신고사총 100발을 이제 한 사람에게 쏜다고 합니다. 장성택이 앞에 세워놓고. 그러니까 자기 부하 2명이 그 포탄에 오자마자가지고 아예 가루가 됐는데 그 피와 살이 그냥 장성택 몸에다 이렇게 붙었다고 합니다. 이걸 목격한 노동당 고위 간부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이 김정은이 이 새끼는 정말 이건 사람 새끼도 아니다 이거. 저건 정말 종이병자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김정은이가 집권해가지고 많은 군인들과 간부들을 죽이는데 그 죽인 이유 중에 아버지가 막판에 죽기 전에 요 김정은 애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성격을 제어하지 못하고 너무 지나치게 막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아버지가 조금 의심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성택과 김경희에게 물어봤어요. 얘 어떠냐? 장성택과 김경희가 요거 좀 불안정하다 정신적으로. 너무 갑자기 화를 내고 너무 갑자기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 무슨 일일지 모르겠다. 그리고 자기가 믿는 측근들한테 쭉 물어보니까 말을 못합니다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김정일이가 고민하다가 이제 갑자기 죽었는데 그 죽은 이유도 이게 김정은 때문에 죽었다는 말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기차로 나가다가 심장 쇼크가 왔는데 원래 즉사가 원래 잘 안 되지 않습니까? 24시간 케어하기 때문에 쇼크가 와도 바로 응급처치 들어가게 되면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쇼크 와가지고 그 의료진이 붙어 있는데 그걸 다 떼버리고 가지고 그냥 죽게 만들었다 김정일이.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 김일성이도 김정은이가 그런 식으로 이제 김정일이가 그런 식으로 이제 죽인 전력이 있는데 똑같이 김정일도 그런 식으로 죽었다. 그러니까 아들을 믿지 못해 가지고 이걸 바꿔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할 때 이제 죽어버린 거죠. 자, 중국이 원했던 개혁개방, 그리고 이제 미국과 한국은, 그리고 북한은 어떻게 하고 싶냐? 중국은 중국식으로 개혁개방하고 싶고, 한국과 대한민국은 북한이 핵만 없애면 우리가 뭐 MB 정부 때는 BA3000, 지금 윤석열 정부는 담대한 대북 정책. 자, BA3000하고 담대한하고 그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냐? 저는 뭘 하겠다는 건지 잘 와닿는 게 없습니다. 정확한 목표가 뭐냐 도대체. 하다못해 중국식 개혁개방으로도 북한을 몰아붙이자고 한다면 우리가 한중 관계 같이 해가지고 자 중국식 개혁개방으로 지지한다. 북한을 중국식 개혁으로 몰고 가자. 그럼 중국이 땡큐 하겠죠. 차라리 걸로 가든지. 뭐 핵만 없애면 뭐 북한은 어떻게 하겠다. 도와주겠다. 이거는요 정말 하나만한 잡소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만한 잡소리. 그리고 미국 국무부에서
북한하고 핵협상하겠다. 황장엽 비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그 미국 국무부 직원들 그 무슨 월급 못 줘서 그러냐? 왜 저런 것들하고 무슨 핵협상 하냐고? 응? 뭐 백날 해봐야 될 게 아무것도 없다. 응? 백날 해봤자 그게 선거밖에 더 되냐 이거죠. 응? 자 그런데 제가 91년도에 탈북을 했습니다. 그때 함경남도 단천지구에서 배급이 끊겼습니다. 배급이 끊기는 걸 처음 봤는데 이 단천지구는 인민군 제대군인들이 수만 명이 몰려있는 곳인데 거기 왜 몰려있냐? 바로 북한의 노동당 39호실 자금줄인 마그네사이트, 연아연 이 정광을 집중적으로 캐는 노다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지역이 산 고도가 높고 살기가 매우 힘듭니다. 햇빛이 안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외부에서 식량이 안 들어오게 되면 꼼짝없이 굶어 죽어야 됩니다. 근데 이 지역에 배급이 중단되니까 그때 제대군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당 비서 막 끌어내가지고 두들 패고 이걸 막 정치범 수용소를 보내고 막 그렇게 했어요. 제 아는 친구가 그걸 제대에서 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왔는데 그걸 보면서 아 이제 북한이 전국으로 배급 중단 사태가 오겠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저는 탈북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스테라 94년부터 배급이 끊기면서 전국이 이제 아수라판이 됐는데 96년도에는 휴전선 인민군 부대 배급이 중단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군이 북한에 대한 심리전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심리전은요, 북한군이 먹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냥 먹고 살았기 때문에 굳이 뭐 남쪽하고 뭐. 근데 배급이 안 되니까 배고프잖아요. 국군 심리전 단단에서 삐라 뿌리면서 거기다가 라면, 그리고 이제 뭐 의약품들, 그다음에 뭐 스타킹에 팬티까지 막 쫙쫙 뿌리는데 그때 그 살구비누 혹시 기억나십니까? 살구비누? 지금도 있고 그 살구비누를 이제 휴전선 군대에다가 쫙 뿌렸는데 그 살구비누 향기가 무슨 샤넬 향수층 쓴 것처럼 아주 향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살구비누가 딱 떨어지면요 인민군 중사 한 9년차, 8년차부터 이제 머리 좀 굵은 애들 이런 애들이 다 뺏어가지고 자기네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살구비누로 몸을 씻어야만 내 몸에서 이제 향기가 나고 그 주변에 농촌 친구들하고 데이트하러 나가려고 애들이 그 살구비누 다 뺏어가지고 이제 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병들은 자기 그 상관에 잘 보이려고 살구비누 죽게 되면 그걸 바칩니다. 또 라면 막 뿌리는데 처음에는 이제 라면에 독이 있다 해가지고 북한의 보위부가 그 라면에 독을 쳐가지고 미군대에 뿌렸습니다. 실제로 군인들이 그거 먹고 죽었어요. 근데 뭐 군인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 라면이 무슨 독을 애들이 왜 칠까 해가지고 군부대 막사마다 누렁이들이 한 마리씩 싹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기 뭐냐면 라면 시식용 강아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네 먼저 먹어보라 해서 싹 먹어보고 얘들이 안 죽으면 또 퍼먹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뭐 계란에다 파 좀 썰어가지고 그럼 더 맛있다 해가지고 애들이 뭐 다갈 훔쳐다가 또 파 훔쳐다가 이제 막 썰어가지고 나만 라면을 먹어보니까 이 맛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사실은. 저도 대한민국 와가지고 국정원에서 뭘 먹을래 하고 처음 물어봤을 때 저는 라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이틀을 라면 먹었더니 그다음부터 좀 이제 됐다고 해요. 네. 그리고 휴전선을 지키는 인민군 한 15만 정도 되는데요. 얘들은 100% 평양에서 오는 특별 개축들입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확성기를 틀어가지고 매일 방송하지 않습니까? 그 매일 들어야 돼요. 그리고 대형 전광판 세워가지고 대형 전광판에서 막 이효리가 나와서 춤추고 막 이런 것들을 애들 또 매일 봐야 돼요. 그거 보면서 애들이 헷가닥 하는 겁니다. 헷가닥. 자, 그래서 이제 김정일이가 북한 정권이 이제 붕괴 초일기로 가니까
이거 햇볕 정책에서 받아내나 말아야 되냐. 처음에는 햇볕을 되게 두려워했어요. 왜냐면 원래 햇볕은 김정일이 옷을 벗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가 해가지고 만나보니까 자기 옷 벗기는 데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가 그냥 뭐 노벨상 타거나 뭐 자기가 뭐 그냥 평화 쇼하는 거 여기만 관심이 있는 거죠. 뻔히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하야.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심리전을 완전히 끊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심리전의 효과가 정말 최고조로 올라갈 때 김대중 정부가 삐라 전단 살포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부 확성기 방송을 중단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노무현 정권 때 2003년도에 대형 전광판을 철수했습니다. 인민군대가 그거 보면서 완전히 맛이 갔어요. 지금까지도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는 반체제 운동의 대다수가 전면 분단에서 그걸 보따는 애들이 다 변해가지고 반체제 운동의 범죄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북한의 수용소 얘기를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구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인권 문제라는 건 이제 여러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시면 얼마나 열악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김영삼 정부의 영변 폭격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빌 클린턴 대통령께서 미국의 CIA 정보를 받아서 지금 북한이 핵개발 초기 단계에 들어갔는데 지금 막지 못하면 앞으로 막기도 힘들다. 그러니까 지금 때리잖아. 다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때려가지고 일부 장사성포가 대한민국의 휴전선 마을에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 감수하면서 현재 핵단지를 때려가지고 제거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이게 이익이다. 자, 이때 YS가 바지가랑이 잡고 절대로 북한 폭격 안 된다고 막 난리 쳤습니다. 그리고 늘 나는 그때 빌 클린턴이 영변을 폭격하는 것에 대해서 막은 것을 나는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다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내가 그때 때렸어야 된다. 마지막에 인정을 하더라고요. 자, 그때 한번 그러니까 이게 수술한 게 내가 두려워가지고 좀 아플까봐 여기 두려워가지고 수술을 안 했더니만 이제 온몸에 암세포가 퍼져가지고 더 이상 칼대기가 힘들어졌다. 이때 때렸으면요 북한은 끝났습니다. 이때 인민군대는 굶어가지고 총 돌 힘도 없고 이때 미사일 북한은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변면한 미사일도 없고 탱크 전투기 이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북한의 재래식 무기라는 것은 완전히 다 썩어가지고 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러시아로 지금 포탄이 막 가고 있는데 러시아 군대 이런 애들이 할 수 없이 북한 거 쓰고 있어요. 할 수 없이. 쏘게 되면 절반은 안 나갑니다. 이게 제대로 안 돼가지고. 탄약도 너무 오래돼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라도 써야죠. 김정은 10년 동안 얘는 이제 자기가 스위스에서 본 거,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 없는 스위스에서 본 것들을 하나하나 설계하는 이런 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신령 스키장, 그리고 미림 순마장, 평양의 최대 규모의 물놀이장, 이게 김정은의 3대 치적입니다. 장성택은 그런 거 하지 말고 일단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말을 못하고 중수평이 한 것처럼 철도, 항만 이런 것들을 먼저 발전 저장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사치 이용을 하자고 했는데 장성택의 말을 무시하고 이런 것만 지었고 결국은 이제 김정은이가 현재까지 한 일은 뭐냐면 그냥 핵무기하고 미사일밖에 없습니다. 핵무기하고 미사일. 그리고 이 김정은은 10년간 국제 왕따였습니다. 왕따. 누구도 안 만났습니다. 시진핑이도 안 만나고 러시아 푸틴도
거기도 보지도 않았어요. 김정은 땅에는. 그런데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남북 평화 뭐 이거 한다면서 평창으로 이제 김여정이를 싹 불러가지고 물꼬를 텄습니다. 그리고 서훈이가 대학관에 가가지고 트럼프를 꼬셨습니다. 폼페이오. 폼페이오는 거의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제가 보는 데는. 그리고 폼페이오가 이제 트럼프가 뭘 좋아하는지 대충 알아가지고 트럼프가 김정은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재선에 뭔가 써먹으려고 하고 싶은 욕망이 있구나. 그러니까 김정은이랑 만나면 전 세계 언론이 자기한테 붙으니까 그 쇼에 대한 그 생각이 워낙 깊은 거지요. 그래서 폼페이오가 내 평양에 한번 가보겠다 해가지고 서울이가 꼬셔가지고 평양에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자, 이겁니다. 김정은이 내세운 거는 영변 핵기지, 풍계리 핵실험장, 그리고 동창리 엔진 실험장, 이 세 가지를 내가 내놓을 테니까 너네 우리를 제재했던 제재를 풀어달라. 그러니까 폼페이오나 트럼프는 겉으로 얼핏 보게 되면 풍고 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전문가들이 보게 되면 이건 전부 다 쓰레기 패키지입니다. 쓰레기 패키지. 핵실험 실컷 해놓고 뭐 다 쓴 거 풍계리고 갖다 뭐하게요. 영변 핵단지 40년 된 거 지금 방사능 누출돼가지고 지금 빨리 폐쇄시켜야 되는데 폐쇄가 안 됩니다. 그런 쓰레기 갖다 또 뭐 할 건데요. 동창리 엔진 실험장 계속 엔진 실험 다 하고 다 해놓고선 이제는 쓸 것도 없어요. 쓸모없는 쓰레기 묶어가지고 슬쩍 내놓고 트럼프 보고 유엔진을 풀라. 자, 그때 볼턴 보좌관이 그걸 알고 트럼프한테 막 욕을 했습니다. 굉장히 막 그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볼턴 보좌관이 미국의 CIA가 가져온 정보, 강선 제강소 밑에 최대 우라늄 그 시설이 있는데 이걸 요구할 거냐 말 거냐. 트럼프가 대답을 안 했어요. 이거 안 하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진짜 북한 핵시설은 강선제강소라고 이제 철강 회사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미국이 그 감지하는 걸 막기 위해서 제강소 밑에다가 우라늄 기지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미국이 감지해 보니까 제강소 제강 능력에 비해서 엄청난 에너지가 뿜어 나오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좀 휴민투가 들어가서 그걸 다 알아보니까 실제로 엄청난 우라늄 기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막 자다가다가 막판에 딱 보니까 이걸 내가 오케이 했다가 온갖 욕을 다 먹을 것 같고 뭔가 문제 생길 것 같다. 장사꾼 기질이 딱 들어온 거지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김정은하고 막판에 좋다. 나 이거 쓰레기 넣고 필요 없고 요 강선 제강소 밑에 있는 우라늄 요거 시설 요거 좀 보자. 그거 하니까 김정은이가 얼굴이 새빨개져가지고 그거는 아니고 야 됐어 이거 갈래. 그때 사진 보게 되면 김정은이가 막 바지가락에 붙잡고 막 이거 제발 하는 그런 사진이 보입니다. 너무 급해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막판까지 다 갔다가 트럼프가 딱 짜주면서 이 강선제강소 밑에 있는 걸 안 보여주면 난 안 하겠다. 그래서 그게 쫑난 겁니다. 이게 이제 폼페이오, 서훈, 문재인, 김정은 이 인간들이 이제 트럼프를 속여가지고 북한을 살기를 열려고 했던 대사기국이 이제 끝난 거죠. 더 중요한 거는요. 문재인 4년 동안 해상 탈북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북중 국경을 막아버리니까 다 배 타고 넘어옵니다. 이거를 문 정권이 다 막아줬습니다. 심지어는 탈북 청년 2명을 묶어가지고 북한에 송환시켰습니다. 자, 이거는 중국 공안이냐 하는 짓입니다. 어떻게 목숨 걸고 탈북한 사람을 다시 북한에 보냅니까?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16명을 죽인 살인마다고 덮어씌웠습니다. 저희가 알아보니까 16명 죽인 적이 없습니다. 이건 누군가가 지어낸 겁니다. 제가 그래서 문재인, 서훈,
정우영, 김윤규, 김현철 이 5인간을 검찰에 제가 고발했습니다. 왜 고발했냐면 저희가 휴먼트라인 딱 동원해 보니까 16명을 죽인 적이 없답니다. 그리고 국정원 내가 당시 조사 단장했던 그 단장님이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저를 조사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봐서 형님 걔네 두 명, 그 16명 죽었다고 당신들 주장하는데 그 말 책임질 수 있냐? 물어보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난 조사한 적도 없다. 너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형님이 조사 안 했으면 누가 조사했냐? 자기들도 모른대요. 국정원 조사팀 조사를 안 했다면 조사하지도 않고 어떤 놈들이 와가지고 그냥 너 사람 죽였지? 이거 써! 해가지고 그냥 눌러가지고 그냥 북한에 보낸 거죠 이게 지금. 아니 16명을 죽였다고 하게 되면 그걸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정하고 하는 데만도 뭐 며칠 걸리지 않습니까? 이걸 어디 몇 시간 만에 그거를 확정짓고선 그냥 너 살인마니까 북한에 가자. 국가에 의한 이런 과거에 전두환 때 이런 때 무슨 이런 게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소위 문민정부 민주화정부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정권에서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반에 있는 범죄들이 막 튀어나오는지 이게 이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저는 김정은 정권은 끝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핵만 가지고 있는 끝난 정권 이런 건데요. 북한하고 우리가 전쟁을 할 필요가 있냐? 지금은 전쟁할 필요도 없고 전쟁할 가치도 없다. 왜 그러냐면요. 이제는 북한 주민 그 누구도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북한 주민 누구나가 전쟁이나 확 일어나라 이런 말을 마구도 듣는데 요즘 북한 정권은 전쟁 일어나는 말을 하지 말라고 또 강요합니다. 옛날에는 또 전쟁하자 그러려고 지금은 전쟁하다가 막 그러는 북한 정권이 그런 거 하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이게 뜻이 뭐냐면 전쟁이 일어나서 북한이 확 망해라 이겁니다 지금. 그 정도로 지금 민심이 악화되어 있는데 자 코로나 3년 동안 백신 없이 웅압병실 없이 약도 없이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냥 생체 실험하다가 북한입니다. 생체 실험. 대한민국은 웅압병실에 들어가가지고 다 살립니다. 북한에는요 김정은 본인이 치료하는 봉화 진료소 외에는 중앙당 간부들이 가는 병원에도 웅압병실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이게 거짓말 같죠? 진짜 없어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평양 종합병원 건설을 시작했는데 왜 우리나라에 병원이 없냐? 아니 지가 안 만들어 놓고서 무슨 병원이 없냐고 떠들어대고 있습니까? 그 남한의 대북지원단체들이 그 병원 설비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남조선도 싫답니다. 독일제 가져와. 독일도 누가 줍니까? 공짜로. 그럼 이 김정은 이놈이 왜 남한을 이렇게 싫어하냐? 윤석열 대통령께서 북한을 압박하는 게 싫어하냐? 그게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사람이. 그래서 제가 이 김정은이라는 놈이 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싫어할까? 간과 쓸개까지 다 빼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도와준 사람인데 그리고 자기 애비뻘인데 나이도 조그만 놈이 무슨 그 아버지뻘 된 사람한테 삶은 소대가리니 뭐니 하면서 욕질을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김정은 따위에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욕을 먹는 게 좋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대개인들한테 그런 말 합니다. 대개인들한테 야 김정은이라는 꼭대기 피도 안 마른 놈들이 너네 누구를 욕을 하는데 너는 왜 김정은을 욕을 안 하냐? 욕을 안 한다면 너네 누구는 김정은이냐 지금? 제가 쭉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5월 1일 경기장에서 평양 시민 10만을 모아놓고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 이걸 김정은이가 공짜로 했을까요? 공짜로? DJ가 올라갔을 때 $5 협찬을 받고
북한 진입을 허용했습니다. 악수 한 번 했는데 5억 달러입니다. 자, 10만 모아놓고 연설을 시키는데 최소한 5억 달러의 10배는 내야 된다. 10배는 과하니까 한 30억 달러 정도로 하자. 아마 오케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서 막 돈을 막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뭐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지만 그 베이징 쪽 뭐 해가지고 우리은행 쪽 뭐 신한은행 해가지고 몇 개 은행이 몇 조의 돈이 돌아가면서 이상한 게 발견되고 있다 뭐 하는데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줘야 될 돈을 안 줬기 때문에 그때부터 김정은이가 상문 소대가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거 해도 욕질 약속을 안 지키기 때문에 나는 지켰는데 탈북자 강제 구성시켜주고 막 별거 다 하는데 김정은이는 돈이 필요한 돈이. 그리고 자기는 평양의 아이들이 한류에 막 꽂혀있고 지금 막 그런 걸 감수하면서 그걸 해줬는데 남쪽에 그 가수들이 와가지고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한 5천 명 모아놓고 노래하고 김정은 본인도 거기에 가서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평양 청년들이 아, 저 김정은이가 들으니까 나도 들을 수가 있겠구나 해가지고 그게 뭔가 해서 짠 들어가니까 그 다음날부터 일체 방송 금지. 그러면 그 본 놈들은 사람들이고 보지 못하는 놈들은 동태눈깔이냐? 이게 평양 시민들이 하는 말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또 난리가 났어요. 이거 아이고 우리 왜 안 보여주냐고 이게. 그래서 우리 단체가 엄청난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 평양에서 공연했던 그 풀 영상을 찍어서 그 녹화해서 보내달라. 우리가 한 거의 10만 개 USB에다가 담아가지고 평양을 다 보냈습니다. 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얘들이 니들이 본 거니까 우리 본 거 뭐 어때? 그러니까 보이도 이거 잡아가지고 보려니까 이게 평양에서 한 거야. 이러니까 이제 말을 못 하는 거죠. 자, 북한의 사람들이 특히 MZ 세대라고 하지요. 한류에 대한 열망, 한국에 대한 열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뭐 LG전자, 그리고 뭐 현대자동차 이런 이제 불지의 기업들이 또 반도체가 1위다, 선박 1위다 이런 정보들이 북한에 다 들어갑니다, 슬슬.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는 것을 남쪽이 다 했으니까 이게 민족의 자랑이 아닌가 이런 자부심이 생겨나겠죠. 그런데 우리 민족끼리 하자고 하면서 그 좋은 삼성폰을 우리가 왜 못 쓰게 하냐? 중국의 화웨이나 이런 거 갖다가 써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쪽으로 가려고 하는 이 관성이 너무 세기 때문에 김정은은 문재인 정권 중반 때 들어오면서 대한민국하고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때부터 이미. 더 이상 했다가는 돈도 못 받고 북쪽의 아이들이 전부 다 남쪽으로 쏠려가겠구나. 그리고 작년에 뭐 했냐면 반동문화 배격법, 두 번째 조선어 보호법 이 두 가지 법을 만들었는데 자 한국어가 있고 평양어가 있습니다. 그게 다른 말인가요 그게? 근데 한국어로부터 평양어를 보호하겠다. 일본어로부터 조선어를 보호하겠다는 말은 이해되지만 같은 한국어인데 한국어를 보호하겠다? 이게 무슨 개 같은 소리입니까 이게 지금? 그 내용인 줄은 남쪽 말 중에 내가 직계 오빠 동생 빼고는 다른 동네 오빠한테는 오빠란 말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친형제 간의 오빠하고 저기 멀리 있는 오빠한테는 오빠라 하지 말고 동무라고 해라. 이게 바로 조선어와 평양어를 지키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자기야 여보야 이런 말 하지 말라. 그래서 북한 정권이 이제는 갈 때까지 갔다. 그리고 북한의 민심은 떠날 때로 떠났고 이제는 껍데기만 남은 김정은이가 핵보따리만 잔뜩 안고 지금 앉아있는 형국인데 이 똥무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게 최대 관건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세 가지 키워드로 이걸 정리해봤는데요.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하기 위한
강력한 공격. 두 번째는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 저는 처음부터 탈북자 강제 북송만을 중단시키면 북한 정권은 망하거나 최소한 변화될 수 있다. 우리가 민주운동 하는데 데모하는 순간 다 죽인다. 자, 그런데 데모하다가 도망갈 때가 있다. 중국만 가면 살아올 수 있다. 그거 하게 되면 나도 한번 해보고 도망가자. 해보고 도망가자. 그런데 해보고 도망갈 데가 없어요. 탈북자 강제 북송을 중국이 해주는 거는 북한이 밉지만 북한을 안 망하게 하려고 중국이 고의적으로 잡아다가 주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의 모든 반인륜 범죄가 강제 북송에서 시작돼가지고 수용소에서 끝납니다. 수십만 명의 정치범들이 중국에 나갔다가 북한에 끌려와가지고 정말 짐승보다 더 못한 상태에서 참 죽어갔습니다. 이걸 우리가 20년째 방치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대북 정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탈북자 강제 북송인데 아직도 우리가 중국한테 탈북자 보내지 말라 이런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정부는요, 자국민을 대표할 수가 없고 민심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북한 주민 한 명 한 명을 김정은으로부터 떼어내고 그들을 보호하고 우리가 케어하겠다는 실질적인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때 북한 주민들은 진심으로 대한민국을 좋아하게 되고 신념으로 대한민국과 통합하기를 원하게 되는 겁니다. 독일처럼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동독으로 나몰래 아니면 서독으로 흡수될래. 동독 주민들이 압도적인 표로 동독 공산당을 제끼고 서독으로 투표했습니다. 이게 위대한 독일 통일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 역사의 결과는 서독 정부가 일관되게 동독 주민들에게 인권과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일관성을 보였기 때문에 동독 주민들이 거기에 화답을 한 겁니다. 화답을. 우리는 지금까지 북한 주민들에게 단 한 번도 그런 진정성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탈북자 강제 북송 맞고 마지막으로 대규모의 정보 유입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정보량을 전단지 뿌리고 삐라 뿌리고 라디오 쏘고 저희같이 중국을 통해서 남한토라만 뿌리고 딱 1년이면요 북한 망합니다. 저거는. 딱 1년이면 망합니다. 전투기 뭐 B-50, 뭐 F-22 전투기 뭐 붙들었긴 한데 진짜 두려운 것은 바로 북한 주민들이 막혀있는 우상 숭배되어 있는 이 정신적 노예에서 뭘 사슬을 끊어주는 게 진짜 엄청난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가 하고 있는 지금 민간이 하고 있지만 북한 정권이 엄청나게 저희를 홀떴습니다. 우리 이제 뭐 정부 차원에서 하기가 힘들다고 하게 되면 저희 민간 차원에서 대규모의 북한의 한류 확산 이것만 해도요 이제 북한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통일의 거의 끝자락에 와 있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하는가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피해보지 않고 남북한이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